자, 우리 오늘 80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80페이지 맞아요? 네, 80페이지. 어림셈법은 했었죠? 네. 할 차례인가? 어림셈법. 네, 79페이지입니다. 거기까지 접혀있기는 거기 한 줄 거기 남았구나. 자, 어림셈법 볼게요. 자, 어림셈법은 지금 우리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까?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까? 네, 일단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림셈법은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한 해 소득, 한 해 소득. 근데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나? 모의고사 봤어요? 네. 그럼 모의고사 1월이나 토요일날 봤을까요? 어제 민법 그 스터디. 아, 그래요. 모의고사 보고 그럼 그 다음날 좀 출석률 떨어지고 피곤하면 좀 떨어지고 뭐 피곤한다고 안 오고 그럼 학원 그러면 안 되지. 피곤해도 와야지. 네. 근데 이제 다 뭐 그렇습니다. 피곤하면 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자, 한 해 소득 기준. 그리고 어림셈법은 네, 처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왜 이걸 적어 놓냐면 우리 앞에서 할인현금수지분석법 했잖아요.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 해를 기준으로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처분을 고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림셈법은 그렇지 않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어림셈법 종류 보시면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네, 가능하면 다 외우시는 게 좋고요. 꼭 나는 다 못 외우겠다는 분들은 최소한 순소득성수,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이 3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3개 정도는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출제 교수에 따라서는 자본환원율의 종합을 생략해버리고 자본환원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본환원율 나오면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소득성수 밑에 자본회수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순소득성수는 자본회수기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3개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 다 알면 좋지만. 자, 그리고 어림셈법은 보시다시피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성수법은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네요. 작을수록. 하지만 수익률법은 클수록 유리해요. 클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이 둘은 무슨 관계냐? 역수관계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 표 자체를 많이 물어봤고요. 이제는 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클수록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손가락까지 전부 다, 손가락 마크까지. 네, 그리고 순소득성수는 자본회수기간이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림셈법.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비율분석법이 나와요. 비율분석법. 이 비율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비율분석법은. 거기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비율이 나와 있죠. 네. 사실 6가지 비율을 원래 또 이거 다 알면 당연히 좋죠. 다 외울 수 있으면. 그런데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은 3개는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뭐 최근에 채무 불이행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지문으로. 영업 경비 비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있지만 얘들은 그냥 사이드 지문으로 나오지 답이 되는 중요 지문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단 1, 2, 3, 3가지 비율은 꼭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대부 비율이죠. 이제 대부 비율은 여러분들 이제 뭐 알 때가 됐잖아요. 아직까지 대부 비율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면 사실 안 되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은 지금 아시면 돼요. 대부 비율 뭐 어떡하겠어. 지금이라도 알아야지. 그렇잖아. 자,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예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자, 이게
자, 이게 이제 원칙이죠. 이렇게 원칙인데 만약에요, 이 부동산 가치라는 말 대신에 총 투자액이라는 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래도 이걸 대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투자론에서는. 우리 이 투자론이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건물을 사는데 10억을 투자했어. 총 투자액이 10억이야. 그런데 은행에서 6억을 빌렸대. 그럼 대부 비율 몇 프로야? 부동산 가치라는 말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가 대부 비율 이렇게 막 무식하게 외워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의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은행에서 6억을 빌렸어. 그럼 대부 비율 몇 프로예요? 그때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에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라 이렇게만 딱 외우고 나서 시험 문제를 읽었는데 부동산 가치라는 말은 없고 총 투자액이 10억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부채가 6억이래. 그러면 대부 비율 물어보면 부동산 가치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글자가. 그럼 못 구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응용을 하면 총 투자액분의 부채도 대부 비율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을 타인 자본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내가 투자한 금액 중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부 비율은 우리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TV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맞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 가치라는 말이었고 총 투자액이라는 말이 있을 때도 아, 이거는 부동산 가치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네. 그러면 이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 비율은 100%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식 보시면 대부 비율은 100%가 100% 초과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면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죠. 자본 또는 지분. 그럼 어떻게 읽어요? 뭐 지분에 대한 부채, 자본에 대한 부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네, 부채 비율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옆에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식은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의용해야 돼, 이거는. 자, 그 밑에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 플러스 대부 비율이 100%가 돼 있잖아요. 그럼 계산 문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이다. 이렇게 대부 비율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는 부채 비율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지문으로. 그럼 이걸 풀려면 아까 그 공식을 써야 돼.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과 대부 비율을 합치면 몇 프로라고? 100%.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잖아.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라는 겁니까? 50%. 그럼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0분의 50이 될 거 아닙니까? 50%분의 50%, 그죠? 그러면 1이죠? 몇 프로예요? 네. 100%다,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가르쳐주고 부채 비율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한 개만 더 해볼까, 그러면요. 자. 대부 비율이 80%래요. 대부 비율이 80%를 가르쳐주고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부 비율이 80%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20%죠. 자기 자본 비율이 20%야. 그러면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이니까 부채 비율은 20%분의 8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죠. 4는 몇 프로입니까?
네, 400%. 네,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대부 비율이 50%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아, 부채 비율은 100%구나.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부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투자 금액에서 반이 부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은 내 돈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1대1이니까 100%가 나오지. 맞아요? 그런 뜻이거든.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100%다 이렇게 나오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란 얘기입니까? 50%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면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런 지문이 딱 나왔을 때 이거까지는 굳이 안 외워도 되고 이 정도 하나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 부채 비율까지 봤습니다. 식 아셔야 되고 그 밑에 당구장 마크까지 알아두세요. 자기 자본 비율 플러스 대부 비율은 몇 프로다? 100%다 또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가 1이니까 대부 비율이 타인 자본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럼 자기 자본 비율 플러스 타인 자본 비율하면 몇 프로 나와요? 당연히 100%지.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부채 감당률입니다. 자, 이 부채 감당률은 당연히 그 기억해야 될 공식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만 얘기합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한 겁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그 명칭 그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낮은 게 좋을까 높은 게 좋을까? 제가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조금 전에. 그럼 부채 감당률은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일단 높을수록 좋은데 기본적으로 부채 서비스액과 순영업소득이 같으면 1이잖아요. 맞아요? 자, 1이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남는 게 없지만은 갚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때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1보다 작을 때는요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자, 1 동그라미 하세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 돼 있잖아. 1을 동그라미. 0 그러면 안 됩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채무 불이행률은 그 분모가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나중에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분모가 유효조소득이고 분자가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네. 분모가 순영업소득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은 자, 우리 유효조소득 있잖아요. 우리 영업수지 흐름 한번 볼까요? 위에 이제 가능조소득은 내가 생략했다. 자, 유효조소득에서 뭘 뺍니까? 영업경비. 그럼 뭐가 나와요? 순영업소득이죠. 네. 자, 여러분 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채무 불이행률이 나온 그 과정을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영업경비도 내가 내야 되고 부채 서비스도 내가 낼 돈이잖아요. 내가 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는 돈은 어디서 온대요? 여기서 오겠죠. 맞아요. 유효조소득으로 영업경비도 내야 되고 부채 서비스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분모가 순영업소득이 되어버리면 영업경비는 벌써 내가 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밑에 거를 내야 되니까 분모가 뭐가 온다? 그래요. 그럼 가능조소득도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 시험에서 채무불이행률을 얘기할 때는 가능조소득 기준, 유효조소득 기준 이렇게 줍니다. 순영업소득은 될 수가 없지. 의미상.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채무 불이익률을 외울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분모가 순영업 소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모가 순영업 소득 되면 안 돼? 네. 순영업 소득 되면 안 돼. 그럼 채무 불이익률은 네. 그다음에 5번 총자산 회전율 있죠? 총자산 회전율은 우리 아까 어림셈법에 아까 있었잖아요. 제가 어림셈법에 제가 수익률법에 넣어놨지만 이 총자산 회전율은 일종의 수익률은 아니에요. 비율 분석법에 해당되는데 제가 앞에 이제 어림셈법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거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사실 비율 분석법에 들어갑니다. 식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소득 성수의 역수라고 돼 있죠? 자, 조소득 성수 한번 봐봐. 조소득 성수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아닙니까?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을 역수라면 총투자액분의 조소득 해야 될 건데 총투자액이랑 안 그러면 뭐라 해놨어 지금? 여기 요 얘기잖아. 내가 부동산 가치와 총투자액은 같다고 봐도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뜻이죠. 자, 영업경비율은 영업경비 비율이니까 당연히 분자가 영업경비겠지. 그리고 분모가 뭐예요? 조소득. 이것도 유효조소득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소득으로 영업경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모에 순영업소득 들어가는 건 없네. 그렇죠? 채무불이익률도 그렇고 영업경비 비율도 밑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건 없죠. 네.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영업경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유효조소득으로 영업경비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가 영업경비 비율이거든. 유효조소득으로 내가 돈 빌린 돈하고 원리금하고 영업경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채무불이익률이거든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율분석법은요, 지금 우리 투자분석기법 하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분석기법인데 대부비율, 부채비율 이런 게가 무슨 투자분석기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건 돈 빌려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대부비율 보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부채 감당률 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저당 투자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저당 투자자들의 분석 기법인 거야. 저당 투자자들. 그러면 대부 비율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분석할 때 작을수록 유리해? 클수록 유리해? 네? 유불리가 없어요. 자, 은행은 돈을 많이 빌려줄 때가 위험해? 적게 빌려줄 때가 위험해? 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하든지 공장을 담보로 하고 지금 돈을 빌리러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벌써 빌려쓴 돈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빌려쓴 돈이 있으면 추가로 이제 대출을 해주려고 이제 추가 대출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두 명이 왔단 말이야. 한 명은 대부 비율이 기존에 60%가 돼 있고 이 사람은 대부 비율이 한 20%밖에 없어. 둘 중에 누가 또 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 대부 비율은 낮을수록 유리하단 말이야. 대부 비율은 낮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어떨까? 또 클수록 유리할까? 작을수록 유리할까? 어려운 내용인가? 부채 비율은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부채는 돈 빌린 게 많으면 뭐가 좋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은행이야. 여러분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라고. 이 사람은 부채 비율이 100%, 이 사람은 부채 비율 300%. 누가 더 덜 위험해 보여? 이 사람 유리한 투자 아니잖아요. 여기다 돈을 빌려줘야지. 여기다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유리하다는 건 투자하겠다는 뜻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 대부 비율 작을수록 유리해. 부채 비율 작을수록 유리해.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유리해. 클수록 유리해. 클수록 유리해. 채무 불이익률은요? 작을수록 유리하지. 그렇죠? 영업 경비 비율은요? 비용이잖아. 비용은 작을수록 유리하지. 비용과 부채는 작을수록 좋은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러 가는데 영업 경비 비율이 너무 높아. 그게 돈 빌려주고 싶어요? 경비료가 많이 나가는 회사인데 거기다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총자산 회전율은 작을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좋을까요? 그래요. 총자산 회전 일종의 수익률 개념이야. 클수록 좋은 거야. 이 은행에 식당에 우리 테이블 회전율 같은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회전이 빨리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별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물어볼까 말까 하다 물어봤더니 이거 자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은 돈 빌린 개념이잖아요. 작을수록 좋지. 채무 불이행 작을수록 좋지. 영업 경비 비율
작을수록 좋죠. 하지만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니까 클수록 좋죠. 총자산 회전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투자액이 얼마나 빨리빨리 회전이 되느냐를 나타내니까 클수록 좋죠. 자, 그 다음 회수기간법입니다. 자, 회수기간법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 만에 회수가 되느냐를 알아보고 그 여러 가지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긴 걸 선택한다, 짧은 걸 선택한다. 짧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의 목표 회수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한 5년 안에는 회수를 해야 된다. 이게 목표 회수기간이 있어. 그러면 투자는 5년보다 더 빨리 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투자 대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을 때 투자를 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투자하는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더 오래 걸려. 그럼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단점 볼게요. 단점. 첫 번째 단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했어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별표 하나 하세요. 니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 안 해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것만 신경 쓰지, 회수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돈이 아무리 억만금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내가 투자된 금액이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것만 따지지 그 이후에는 얼마가 들어오든 관계없다. 아시겠어요? 자, 내가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200원씩 수익이 예상돼요. 그럼 회수기간 몇 년이에요? 5년이면 회수가 되겠죠. 근데 B라는 투자는 1,000원을 투자하니까 250원의 수익이 예상돼요. 그럼 몇 년이면 회수가 돼요? 어떤 게 더 짧아? 그거 선택하겠다는 거야. 그 이후에 A에서는 1억이 들어오고 2억이 들어온대. 5년만 지나면. 근데 B 투자는 4년 뒤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온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앞에 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회수기한 이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회수기한 이후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냥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 만에 회수되는지 이게 포인트야. 얘들은 그 이유는 신경 안 써. 아시겠죠? 그리고 회수기한 이후의 현금 흐름은 무시한다. 시험에 지문으로 한 2번 정도 나온 적 있어요. 실제로 답이 아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회계이익률법이에요. 회계이익률법은 평균이익률법이라고 그러는데 화폐의 시간까지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투자 결정 기준이 어떨 때 투자를 하느냐. 자, 회계적 이익률이 있고 그 회사의 목표 이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계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면 어떻게 하고요? 투자하고, 회계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한다? 기각. 투자 안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까지 다 해봤어요. 질문 해볼까요? 자, 우리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투자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단일 투자일 때는 이 세 방법의 분석 결과가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요.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한이 있어. 이들은 전부 다 독립적이야. 독립적. 자, A의 순영가가 1,000, B의 순영가가 2,000, C의 순영가가 3,000이에요. 그럼 투자자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까? C? 누가 C라 그러대? 누가 C라 그러대? 여기 뭐라 적어놨어 지금? 독립적 뜻이 뭐야? 다 따로따로 해. 따로따로. 돈 많다 나. 돈 많다. 독립적은 돈 많아. 돈 많아. 다시 질문. 투자자의 의사결정 다 해야지. 다 순영가 0보다 크잖아요. 순영가 0보다 크죠? 다 투자해야지. 왜 C를 투자해?
AB 돈 다 벌린다는데 지금 1,000원이 우습게 보여서 그럼 10억이라 그래줄까? 영구닷컴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독립적이 아니고 상호 배타적이다. 이거 돈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래요. 그때는 상호 배타적은 하나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를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이 10%, 12%, 15%야. 근데 요구 수익률은 8%야. 근데 이 투자는 전부 다 독립적이야. 독립적. 그럼 이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요구 수익률보다 다 크죠? 그거 다 선택하라고요. 근데 상호 배타적이면요. 그렇지, 가장 높은 얘를 선택하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회수기간법, 평균회계익률법 다 똑같습니다. 자, 회수기간법을 쓰는데 투자한 3개가 있어. 회수기간법 한번 해볼게. 회수기간법. A 투자는 회수기간이 5년 걸려요. B 투자는 회수하는데 4년 걸려. C는 3년이 걸려. 근데 이 기업의 목표 회수기간은 6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독립투자 아니면? 다 하라고요, 다. 오케이? 근데 이게 상호 배타적 투자니면요.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됐어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항상 의미를.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82페이지에 금융론 하겠습니다. 금융론. 이번 모의고사는 좀 쉬웠나요? 어디 거 봤는지 모르겠네, 내가. 저 나중에 시험 좀 볼게요, 제가. 보고 들어올게요. 네. 모의고사 이 자체를 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자, 부동산 금융론 보겠습니다. 금융론. 네. 자, 이 금융론 했어요. 일단, 거기 82페이지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있죠? 네, 이건 일단 중요합니다. 이 별표 2개. 여기는 꼭 알아야 되지.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부터 볼게요. 자, 지분금융.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줄차되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 발행.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지분권을 판매하여 지분권 판매 줄치고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동그라미. 네. 이게 지분금융의 의미예요. 동그라미 2번에 사례 중요하죠. 리츠,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출자금, 펀드. 주식 발행,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했듯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지분금융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런 말 적어두세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뭐 이렇게도 관계없어요. 유상증자. 그러면 무상증자라는 거는, 무상증자는 뭐예요? 돈 안 받고 자본금 늘리는 게 무상증자거든요. 그럼 돈 들어와 안 들어와? 그거는 금융이 아니지. 무상증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나눠주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니까 지분금융인데 무상증자는 지분금융이라 할 수가 없죠. 사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신라젠 보니까 뭐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상장 폐지 되면 돈 다 날리는 거잖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주식 아닙니까? 그리고 지분 투자자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배당. 자, 그래서 지분금융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이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되는 정권이 지분증권이에요. 지분증권. 자, 이제 부채금융 보겠습니다. 이 부채금융은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당 줄쳐야 되고 저당, 사채 발행 하여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조달. 타인 자본 부채죠, 그죠? 그래서 사례 보시면 MBS, ABS, 저당금융, 상환사채, 신탁금융 줄치하되 신탁금융 줄치고 별표까지 하세요. 신탁금융을 다른 말로 담보신탁이라고도 그래요. 뭐 담보신탁은 부채금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담보라든지 저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이야. 담보, 저당은 다 부채금융. 근데 이제 신탁금융은 담보니 저당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신탁금융 부채금융이에요. 그리고 저당 투자자는 뭐를 목적으로 한다? 이자를 목적으로 하죠. 그 3번 일단 지분금융 부채금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지금 우리 부동산 금융에 종류하고 있거든요.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 주택 개발금융이 있네요. 자,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 걸 주택금융, 소비금융이라 그래.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금을 내가 왜 융통했느냐? 내가 자금을 왜 조달했느냐? 집 살려고. 그게 주택 소비금융. 내가 자금을 융통했는데, 자금을 조달했는데, 왜 자금을 조달했느냐? 집 지으려고. 주택 개발금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은 당연히 소비자 금융이겠죠. 주택 개발금융은요, 공급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급자 금융. 자, 주택 소비금융.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생각하면 됩니다. 장기절이고요. 일시불로 돈 빌려주고 갚을 때는 나눠서 갚죠. 만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거의 영구적 저당이야. 20년, 30년 동안 갚잖아요. 하지만 주택개발금융은 우리가 건축대부라고도 그러는데 단기 고리이고 대출해줄 때 한꺼번에 안 해줍니다. 나눠서 대출해주고 갚을 때는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분할 융자를 단계별 융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층 지으면 1층만큼, 2층 지으면 2층만큼 이렇게 단계별로 대출이 돼요. 자, 그 다음 2번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입니다. 자, 직접금융은요, 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최종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을 직접 거래한다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이런 말 한번 적어볼까요? 참고로 그러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실 이건 안 적어도 이제 간접금융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지만, 직접금융은 중간에 누굴 통하지 않는 거야.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돈을 주고받는 걸 얘기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식과 채권 발행이에요. 주식과 채권 발행. 그 다음 간접금융은 제가 줄을 쳐놨죠. 금융기관을 통해 이렇게 돼 있잖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간접금융입니다.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간접이죠. 간접.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왜 상대편 선수가 반칙을 하면 프리킥을 차죠. 그죠? 여자분들은 축구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축구의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이고 간접 프리킥이 있어요. 직접 프리킥은 내가 그냥 골대에 바로 골 넣어도 돼. 근데 간접 프리킥은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우리 편 한 명을 통해서 넣어야 돼. 지금 헤딩을 해서 넣었든 아시겠어요? 그게 간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은 그냥 바로 넣어도 되는 게 직접 프리킥. 직접 금융,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접 금융, 중간에 누가? 금융기관이 한 명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83페이지입니다. 그 참고 한번 볼게요. 참고. 이제 참고 같은 것도 좀 봐야 돼, 이제. 입주자 저축 제도인데, 입주자 저축이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밖에 없어요. 거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돼 있죠? 네, 이거 줄 딱 치고요. 그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보면 동그라미 1, 2, 3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 2번 별표입니다. 2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가능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 소유자 가능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하나 또 적어볼까요? 모든 주택 다 돼요. 모든 주택. 민영주택, 공영주택 관계없어요. 평수 상관없어요. 모든 주택. 됐죠?
뭐 특히 2번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부동산 금융의 원칙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나와요. 이런 것들이요. 4절에 뭐 부동산 금융의 원칙 이런 것도 한번 뭐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제목 정도만, 크게 뭐 그러지 않은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 한 번씩 나오긴 한다. 자금의 확보, 대출 금리 확정, 대출 채권의 유동화, 채권 보전 이런 것들이 금융의 원칙이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부 비율 나오네요. 아까 앞에서 우리 봤었죠? 자, 거기 보면 1번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 금액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기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빌려주느냐 하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를 근거로 해서 대출액을 정하는 게 뭐라고요? 대부 비율.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DTI라고 있죠? 이 DTI도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쓰는 건데, 이 DTI는 그 밑에 보세요.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해서 대출 금액을 구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DTI는 기준이 뭐냐면 차입자의 소득이에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DTI, DSR. 요즘 DSR도 쓰잖아요. DTI, DSR.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LTV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길게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가 당구장 마크로 다시 적어놨죠.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데, 대부 비율은 뭐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DTI나 DSR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셨다가 시험 칠 때 지문으로 딱 나오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만약에 그 아들이 엄마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 있거든.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불러. 일로 와봐. 불렀는데 보니까, 그럼 아들은 알아 몰라? 알지. 엄마가 부르는 순간, 아, 이것 때문에 부르는구나. 마찬가지야. 우리 수험생도 LTV, DTI에 딱 글자 나오면, 아, 자산가치 기준, 차입자 소득 기준,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알고 읽는 사람하고 모르고 읽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봐놔야 돼. 많이 본 사람들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물어보겠네. 그죠? 왜 그걸 안 본 사람들은 다 읽고 나서 이걸 뭘 물어보는 건지 생각을 하니까 틀릴 확률도 높고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뭘 물어볼지 알고 푸는 사람은 시간 자체가 빨리 풀 수 있어요. 답도 정확하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84페이지 이자율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할게요.